네네. 걔가 기록, 기록, 기록 이런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아직 줌 접속 안 해서 출석 못한 학생들은 출석 인증번호 948 우리가 출석 한 번 더 불러서 앞으로 출석 한 2번은 부를게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쉬면 그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수업 시작할 때 바로 출석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은 이제 로마자 3번이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예요. 2013년에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이때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에 대한 규정이 새로 들어가게 된 때가 2013년이에요.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하면은 생명윤리법 제2조 1호에 인간 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라고 해서 연구심의라든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여튼 그 연구 대상이 인간이 들어가면은 IRB 심의를 다 받아야 돼요. 뭐 가톨릭 대학교에도 있을 거고 각 대학마다 다 IRB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죠. 그래서 이 IRB 승인을 받아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으로 쓸 수 있어요. IRB 심의를 받지 않은 그런 연구는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대상으로 한 연구는 IRB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우리 공식적인 뭐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지로 실은 그런 논문이라든지 등재 후보지들 이런 데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연구 자료는 논문으로 쓸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도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됐었거든요. 석사학위 논문도 의료 관련된 거를 논문을 썼는데 의료 분업에 따른 형사 책임이라고 해서 수직적 의료 분업을 통해서 의료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 의료진 중에서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를 이제 법조인 뭐 의사단체, 의사도 뭐 전문의, 전공의 다 나눠서 그리고 일반인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게 제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석사학위 논문 2009년에 써서 2010년 2월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니까는 그때만 해도 IRB 그렇게 받아야지 된다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이후로 생겼어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뭐 고려대학교면 고려대학교, 제가 고대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으니까 거기 소속이면 고려대학교 IRB 심의를 받았어야 되죠. 2010년대만 했어도 IRB 심의를 받아야지 그 자료를 논문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간 대상 연구는 각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야지만 자료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거는 다 그런 이야기고요. 338페이지 인체 유래물 연구가 있는데요. 인체 유래물 연구는 저하고 사진 자료 올려드린 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수업을 나가 볼게요. 여러분 좀 보여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크게 했는데 너무 크게 했나? 조금 줄여볼게요. 이 정도면 보이죠? 보이죠? 인체 유래물의 개념이에요. 인체 유래물의 법적 개념을 보면 인체 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라는 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38페이지에 나와 있죠.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인체 유래물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되는데, 인체 유래물은 인간과 그 육체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집하거나 채취한이라는 것은 그런 분리를 가져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인체 구성물을 보니까 인체 구성물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과 분리물, 혈액 안에도 혈장 성분언혈 같은 게 있잖아요. 노란색 성분언혈, 혈장이죠. 그리고 혈청, 염색체, DNA, RNA 이런 분리물들 이외에 2차 분리물이나 인위적 가공물, 세포 배양물이라든지 장기 배양물, 아까 보셨던 체세포 복제 배아라든지 혈병 이런 것들이 인위적 가공물 이런 것까지도 인체 유래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구 목적을 보니까 인체 유래물의 숨은 의미라고 해석하지만 연구 목적은 인체 유래물 개념의 외재적 요소이고 개념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 해석은 인체 유래물의 모든 이용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는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체 유래물 이용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논리로서 도덕적 정당성과 의료산업 효율성을 타협시키는 사고를 보여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인체 유래물의 삼중적 지위를 한번 보시면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우리 줌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 이거 잘 보이는 거죠? 인체 유래물의 삼중적 지위 보이나요? 네, 잘 예, 잘 보여요. 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인체 유래물은 법적 성격에 있어서 삼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인체 유래물은 물건이면서 인격체이자 의료제의 삼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로 써요. 인체 유래물은 물건이란 인체와 물리적인 분리된 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외연을 가진 객체를 가리킨다는 면에서 물건적인 면도 있고, 물건으로서 인체 유래물은 민법상 동산, 형법상 재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한에서 민법과 형법의 법원리와 법적 규칙들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령 소유권이 대상이 되고 처분이나 양도 가능하며 재산죄의 보호객체로서 형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물건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반면에 인체의 유래물은 물건이면서 동시에 인체의 인격성이 화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인격체의 성격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물건이 유래한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성격을 띠고요. 이처럼 유래물의 인격체적 성격이 유지되는 한 민법과 형법의 법리는 적용이 제한되거나 변형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인체 유래물을 익명화해서 활용하는 것은 그런 제한과 굴절을 최소화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체 유래물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이와 같은 제한과 굴절을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인체 유래물은 물건, 동산이나 재물과 인격체의 연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넘어서 사회보장적 의료체계에서는 공공재의 하나로 파악되는 의료재의 성격을 띠고요. 따라서 사회보장 의료체계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인체 유래물은 공공성의 이념에 강한 제약을 받고 그 이용도 의료 소비자의 후생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인체 유래물에 관련해서 우리 실정법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체 큰 틀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뭐 배아 연구라든지 체세포 배아 복제 연구, 뭐 어떻게 보관하고, 크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규율을 받고 있고, 어, 장기 이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장기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규율하고 있죠. 그리고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서 이걸로도 규율을 받고, 그리고 D 부분 제대열 관련해서는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고, 시체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그래서 A, B, C, D, E, F, 인간 복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한 6개의 법률로 우리 인체 유래물들이 다 규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원에서 이제 연구 프로젝트로 인체 유래물 관련돼서 더 촘촘하게 물 샐 틈 없이 더 법을 보강하거나 만들어서 규율하고자 했는데, 지금 비교법적으로도 보면 법률이 다른 나라보다 많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제재하고 있는 법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외국의 입법 현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촘촘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법률들도 이미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까지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개념이라든지 어떤 법률로 인체 유래물들을 규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표랑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앞 시간에서 1교시 때 다 수업을 했던 이야기예요. 393페이지에 이제 로마자 6번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여기 로마자 6번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크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요거는 저하고 PPT 자료를 쟁점사항 하나를 보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었던 윤리주의적 견해, 윤리주의적 견해는 종교윤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과학계의 과학주의적 입장, 공리주의, 규범주의, 이런 공론 영역들이 공론장에서 토의를 거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론을 더, 법률이 더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005년 11월에 황우석 박사 체세포 연구 조작 사건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황우석 박사 연구팀 위에 다른 팀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촌 세브란스 팀이라든지 미즈메드 병원, 여러 지정된 기관들이 있었는데 올 스톱하게 됐죠. 연구 조작 사건으로. 그래서 2007년 3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를 했는데, 제한적 허용안으로 의결이 됐는데, 제한적 허용안이라는 거는
황우석 박사 연구 조작 사건 이전과 똑같이 그냥 치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한다는 게 제한적 허용안이에요. 한시적 금지안은 연구 조작 사건이 있었으니 일단은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동물 실험에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인간 대상으로 그때 가서 한다라는 게 한시적 금지안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제한적 허용안으로 의결이 됐는데 이날 생명윤리위원회 전체 위원 20명 중에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 불참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황석 박사 연구 조작 사건 끝나고 한 1년 반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중단. 우린 찬성 안 할세.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생명계, 윤리계, 철학계, 법조계 이런 데 다 민간위원 7명은 전원 불참을 했죠.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은 장관이 되면은 국가생명윤리위원이 그냥 당연직 위원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6명,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장관이 되면은 국가생명윤리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명과 과학계 민간이요. 의료계, 과학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는 쪽이죠. 7. 그래서 7대 6대 7이에요. 당연직 6, 정부 측 당연직 위원 6, 의과학계 7, 그리고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 6대 7대 7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측 위원 6명하고 과학계 민간위원 13명만이 서명 결의에 참석해서 12명이 제한적 허용안 황우석 박사 이전과 그냥 똑같이 한다라는 데에 표를 던져서 의결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과 똑같이 하기로 했다라는데 이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7조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에요. 그래서 7조 1호에 제1항이죠. 제1항의 기본 정책에 관한 수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런 걸 심의한대요. 1호가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거,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것, 그리고 3호가 인간대상 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것, 4호가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5호 배아줄기 세포주에 이용할 수 있는 연구, 6호가 연구의 종류 및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고요. 7호가 배아줄기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호가 인체 유래물 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9호가 유전자 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호가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려고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구성을 보니까 8조에 제1항이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16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맥시멈 20명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8조 제3항이에요. 다음 각호의 사람인데 1호가 미창부 장관이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장관만 되면 국가생명윤리위원이 되는 거예요. 6명이죠. 2호가 생명과학계, 의과학계, 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이에요. 과학계는 거의 과학 연구를 하겠다라는 분들이죠. 이렇게 6대 7대 3호가 종교계, 윤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이에요. 종교계, 생명윤리 무슨 생명공학 연구를 해? 안 돼. 이런 사람들이죠. 종교계 보면 가톨릭 대표 한 분, 뭐 불교계 한 분, 뭐 기독교 대표 한 명. 윤리학계는 이제 철학이나 윤리학 이런 학자들.
법조계는 이제 로스쿨 교수나 이런 분들이죠. 저희 지도 교수님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3기 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때가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2년에서 13년에 인체 유래물에 관한 법조항이 그때 전면 개정되면서 그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국가생명윤리위원들은 뭐 법안을 뭐 그때 막 위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웬만한 건 만들어 왔죠. 만들어 온 거를 이제 검토해 주는 거죠. 이거는 뭐 안 되겠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시민단체 여성계 6대 7대 7이에요. 이 구성도 문제인데 종교계 뭐 낙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은 가톨릭의 신부님이 가셔서 가톨릭의 기본은 뭐죠? 수정난 이후부터 생명으로 보는데 이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회의 가셔서 의과학계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네요 하고선 자기 견해를 바꿔요? 그럴 수 없죠. 가톨릭을 대표해서 오신 분인데 입장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항상 이 심의를 뭘 논의하려고 가면은 항상 회의가 6대 7대 7 답이 안 나오죠. 그럼 다음 회기에서 또 다시 심의합시다. 또 가면은 또 6대 7대 7. 또 다음 가면 또 6대 7대 7. 이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구성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회의예요. 회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회의 의결 방법인데요. 국가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대요. 보시면 6대 7대 7이었잖아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면 20명 중에 11명 출석하면은 회의가 진행되죠. 거기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11명 중에 6명만 승인하면은 의결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례에서 본 것 같이 아까 대화복제 연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아직도 싸늘하니 이런 거 논의할 때 시기는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윤리계 종교계 다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예요. 6대 7대 7에서 7이 쫙 빠졌죠. 근데 지금 이 의결 구성이 6대 7대 7 구성도 문제인데 의결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돼요. 이거는 공론에 의해서 협의에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게 돼 있죠. 과학계는 연구하겠다는 7인이고 안 하겠다는 7인이죠. 종교계, 법철학계, 철학계, 법조계. 7대 7 중에 회의 다 나왔으면 정부 당연직 위원직이 지금 세계 추세를 보니까 대화복제 연구, 체세포 연구, 영국이나 서구 선진국들 쭉쭉 치고 나가네. 우리 하나도 안 하고 있네. 국민 여론이야 어떻든 연구를 해야겠다.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과학계 손 잡아주면 7 플러스 6, 13이죠. 의결되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올해 선거가 있네. 국민 여론도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요번에는 종교계 법조계 손을 잡아줘야겠네. 7 플러스 6. 반대로 반대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정부가 어디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의결권에 대해서도 문제고 그 구성에서도 문제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화복제법이라고 이러한 의결 사항들 우리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심의해서 의결되는 사항은 이미 대화복제법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요게 국민 여론을 더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대로 가는 법안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인데 이게 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2014년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결권이라든지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제기를 해도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렇게 의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되려 더 공론을 모아서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연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결하고 심의하는 거에는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거 빡 내면은 여러분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회 입법안으로 바로 의원 입법 발의안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여러분 75명이라 제가 문제를 못 내요. 그냥 객관식으로 낼게요. 네. 그래서 마음은 편하죠, 여러분. 네, 이런 거 안 내니까. 네, 그래서 오늘 7주차 수업은 제가 딱 5시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12분 초과했네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업은 여러분 그냥 다음 주 화요일 날 26일이죠. 26일 오후 3시에 여기서 시험 보시면 되고요. 시험 감독은 제가 할 거고 코로나 확진 걸린 학생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도 시험 볼 수 있게끔 준비는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확진자들만이에요. 증상이 있어서 학교 시험 보러 대면으로 못 가겠습니다. 시험은 그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확진됐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시험은 50분간 시험 보는데 시험 시작하고 20분 이후부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20분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 인원수 파악하고 시험지 나눠드리고 시험 감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하고 20분 이후에 여러분 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뭐 채팅으로 출석 체크 화장실 다녀가세요. 4시 40분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네, 이따가 다시 저한테 뭐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 시험들 다 잘 보세요. 시험 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PPT 자료는 사캠에 올릴게요. 네.